엄마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밤 11시 서울에 사는 50대 어머니 김미경 씨는 딸에게서 걸려온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최지우 씨는 21살 대학교 3학년 휴학생이었습니다. 한 달 전 캄보디아로 떠났을 때만 해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딸이었습니다. 리조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겠다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끝으로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미경 씨는 그날부터 매일 밤 울면서 잠을 청했고 한국 대사관에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들, 출근길에 듣는 분들, 산책하시면서 듣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평범한 여고생이 어떻게 수백 명의 한국인을 구해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2024년 9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박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국제학교에 다니는 서연이는 1년 전 아버지 박태준 씨의 사업 때문에 캄보디아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생겼고 크메르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평범한 18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준 씨는 전직 특수부대 중령 출신이었습니다. 25년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복무했고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이 어릴 때부터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서연이가 5살 때부터 시작된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딸을 군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위험하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겨루기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에까지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꿈꿔왔던 올림픽 출전의 꿈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메달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게 더 소중한 거란다. 그리고 1년 후 서연이는 아버지를 따라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첫 교시는 영어 수업이었는데 수업 중간에 갑자기 학교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소리가 교실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 난리 났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납치됐대요. 서연이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단체 채팅방에는 뉴스 기사 링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한국인 100명 이상 중국 조직의 감금 고액 알바 미끼로 유인 후 사기 전화 강요 탈출 시도한 한국인 구타당해. 중상 기사를 읽는 서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이라는 지명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달 전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 최지우가 그곳으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 언니는 서연이보다 3살 많은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리조트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숙식도 제공하고 비자도 회사에서 다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나 한 달만 다녀올게. 1,000만 원이면 다음 학기 등록금 다 낼 수 있어. 지우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걱정이 됐지만 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정말 돈이 필요했고 그 일이 언니에게는 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지우 언니는 푸놈펜 공항에서 서연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에 봐. 그때는 부자 언니가 되어 있을 거야. 지우 언니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서연이가 본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지우 언니는 메신저로 사진도 보내주고 리조트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는 아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했지만 어쩌면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주일째 되던 날 지우 언니의 어머니 김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혹시 지우한테 연락 온 거 없니? 김미경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서연이가 대답하자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지우가. 김미경 씨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김미경 씨도 딸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9월 14일 밤 1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지우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긴 리조트가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고. 지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다음 날 바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조사를 해보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아침 드디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한국인 100명 이상이 중국 조직에 납치되어 감금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액 알바나 좋은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철창이 달린 건물에 감금되어 강제로 사기 전화를 걸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전기 충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 언니도 그곳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우 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는 친구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친구가 시아누쿠빌에 갔어. 한 달 전에.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그럼 내 친구도 거기 갇혀 있을 수도 있겠네.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했어? 대사관에는 연락했어?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대사관에 연락했대. 근데 조사 중이래. 이미 3주일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캄보디아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대. 중국 조직들이 돈을 많이 줘서 경찰들도 다 매수됐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지우 언니를 구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사관은 조사만 할 뿐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고 캄보디아 경찰은 돈을 받고 눈을 감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지우 언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연이는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평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툭툭이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캄보디아 인질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조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25년간 특수부대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니, 서연아? 아빠, 지우 언니. 시아누쿠빌에 갔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뉴스를 통해 시아누쿠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기에? 박태준 씨의 목소리도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고액 알바한다고 갔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했대요. 숙식 제공하고 비자도 처리해준다고. 박태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일할 때 해외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설마 딸의 친구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지우 언니를 구해야 해요. 서연이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의 눈빛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걱정하는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뉴스 봤잖아요. 대사관은 조사만 하고 있고 캄보디아 경찰은 돈 받고 모른 척한대요. 이대로 기다리면 지우 언니는 평생 거기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박태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외교적 절차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영 구조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빠. 서연이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박태준 씨는 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 손을 잡고 다니던 어린 딸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구하겠다고 말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시아누쿠빌의 상황은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중국 조직들은 무자비했고 캄보디아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딸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지우 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거기 갇혀 있다면 언니도 저를 구하러 왔을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박태준 씨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옳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태준 씨 자신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박태준 씨가 캄보디아에 온 이유는 단순한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특수부대에서 전역한 후 한국 정부의 비공식 태스크포스에 합류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범죄 조직을 감시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로 이주한 것도 그 임무의 일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현지에 요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박태준 씨는 지난 1년 동안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누쿠빌의 중국 조직들에 대한 정보, 그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의 위치, 매수된 캄보디아 경찰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고 작전 계획도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의 친구가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박태준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아빠가 캄보디아에 온 이유는 서연이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박태준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부 태스크포스의 요원이라는 것, 시아누쿠빌의 범죄 조직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우 언니를 구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제 도움이요? 그래. 너는 나이가 어리고 여자야. 그들이 경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태권도를 할 줄 알잖니. 서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로 작전에 참여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껴졌습니다. 지우 언니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꼭 도와줄게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빠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후퇴해야 하고 무리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해. 알겠지?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리고 이 일은 엄마한테도 비밀이야. 엄마가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계셨습니다. 사업상 일이 있어서 2달 전에 잠시 돌아가셨고 다음 달에 다시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우 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니는 어딘가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이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계속 지우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언니의 모습, 학교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모습,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마지막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지우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태준 씨는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훈련 시작한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불평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각종 훈련 장비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캄보디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의 작업실이야. 지난 1년 동안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지. 박태준 씨가 지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개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X 표시, 노란색 별표 등 다양한 표시들이었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들이 중국 조직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이야. 모두 시아누쿠빌에 있어. 파란 X 표시는 이미 폐쇄된 곳들이고 노란 별표는 현재 가동 중인 곳들이지. 서연이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노란 별표가 12개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응.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들도 많을 거야. 박태준 씨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건물들의 사진과 구조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야.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고 출입구는 무장한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서연이는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아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해요? 쉽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정보와 계획이야. 그리고 박태준 씨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지. 서연아,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준비가 됐니? 서연이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준비됐어요. 그날부터 서연이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와서 지하실에서 아버지와 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것은 건물 구조 파악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디가 비상구인지, 어디에 CCTV가 있는지, 감시자들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침투 기술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는 법, 그림자를 이용해서 숨는 법, 필요할 때 빠르게 달리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격투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태권도를 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전 격투술을 가르쳐줬습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법,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는 법,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법 등이었습니다. 서연아, 기억해.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내가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박태준 씨는 서연이에게 특별한 장비들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통신장치, 위치 추적기,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작은 카메라까지 다양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사용하게 될 장비들이야. 하나하나 사용법을 확실히 익혀둬야 해. 서연이는 매일 밤 장비 사용법을 연습했습니다. 통신장치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연습,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연습, 위치 추적기를 숨기는 연습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제법 요원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의 빠른 적응력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드디어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박태준 씨는 지하실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작전을 시작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하면서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지우 언니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서연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지우 언니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빠, 저 준비됐어요. 시작해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예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온다. 그게 가장 중요해. 알겠지? 네, 아빠.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위험한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지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구출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지우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갈게요.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위험한 여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멀리 시아누쿠빌에서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감금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될 희망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18살의 용감한 소녀가 자신들을 구하러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녀가 보통 소녀가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서연과 박태준 부녀의 놀라운 구출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9월 24일 월요일 아침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박태준 씨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빠,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사진을 만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02년이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을 때 찍은 거지.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더 밝았고 웃음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강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연이가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전우들이야. 김상철, 이준호, 박민수.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연이는 이었지라는 과거형 표현에서 뭔가 슬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을 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할 차례야. 박태준 씨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알아야 해. 그래야 이번 작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지하실 한쪽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빠는 21살에 군에 입대했어. 원래는 2년만 복무하고 전역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특전사 시험을 보게 됐고 합격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박태준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하고 주말도 없이 달렸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발되어 특수부대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해외 파병을 갔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위험한 곳들이 많았지.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전투 기술만이 아니라 생존하는 법, 동료를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을 배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움도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엄마를 만났어. 2005년이었지. 엄마는 군병원 간호사였거든. 훈련 중에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엄마를 처음 봤어. 서연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어. 군인들은 다 거칠고 무섭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아빠가 6개월 동안 매일 편지를 썼지. 결국 엄마 마음을 얻었고 2006년에 결혼했어. 그리고 2007년에 내가 태어났지. 박태준 씨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어. 서연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5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있었어. 아빠가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투입됐거든.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 동료 한 명이 총에 맞았고 아빠도 거의 죽을 뻔했지. 박태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빠는 깨달았어. 세상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만약 죽으면 내가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때부터 박태준 씨는 딸에게 조금씩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습니다. 아빠랑 놀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르기, 뛰기, 피하기 같은 기본 동작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7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태권도장에 등록했고 일주일에 5번씩 열심히 다녔습니다. 서연이는 태권도가 재미있었습니다. 발차기도 좋았고 품새도 좋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대회에 나갔습니다. 시 대회였는데 서연이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집에 와서 메달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열심히 하면 금메달도 딸 수 있어. 아버지의 격려에 서연이는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겨루기 선수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3시간씩 훈련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에 나갔습니다. 경기 당일 서연이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선전을 이기고 준결승전도 이기고 마침내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서울에서 온 선수였는데 키도 크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대1로 비긴 상황에서 마지막 10초 서연이는 돌려차기로 역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보며 애국가를 들을 때 서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아버지가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그때의 기억은 서연이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연이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에 나갔고 합격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최소 6개월은 훈련을 쉬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예전만큼 운동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격한 발차기는 무릎에 무리가 갈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는 많이 울었습니다. 올림픽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버지는 밤새도록 서연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다른 길을 찾으면 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건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비록 선수로서의 꿈은 이룰 수 없게 됐지만 태권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6개월 후 다시 도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격한 겨루기는 할 수 없었지만 품새나 가벼운 연습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버지가 캄보디아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캄보디아로 가는 게 어떨까? 아빠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었고 낯선 나라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계속 운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아빠. 가볼래요? 2023년 9월 서연이는 아버지와 함께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푸놈펜 국제학교에 전학을 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너무 달랐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었는데 서연이네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영어도 늘었고 크메르어도 배웠고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서연이는 최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는데 푸놈펜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지우는 정말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보다 3살 많았지만 언니같이 잘 챙겨줬습니다. 서연아, 캄보디아 생활 어때? 힘들지?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언니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우 언니는 서연이에게 캄보디아 생활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디가 맛있는 식당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등등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서연이에게 지우 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우 언니가 시아누쿠빌로 떠난다고 했을 때 서연이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그 일이 좋은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빠, 그래서 저는 지우 언니를 꼭 구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우리가 반드시 지우를 구할 거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정말 위험한 일이 될 거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야. 괜찮아요, 아빠. 저 준비됐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혼자서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해졌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중 훈련을 할 거야. 학교는 아프다고 하고 쉬어. 네, 아빠. 그날부터 서연이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건물 구조 파악하기, 은밀하게 움직이기, 실전 격투술, 장비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서연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우 언니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서연이는 이제 제법 요원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진짜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야. 9월 26일 저녁 박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하면서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지우 언니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9월 27일 목요일 아침 서연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틀간 아파서 쉬었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많이 아팠어? 응, 이제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서연이는 아버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한인의 이사장님 만나러 간다. 방과 후 바로 집으로 와.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인회 이사장 김동수 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역시 군 출신이었고 지금은 푸놈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동수 씨에게 이번 작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 이사장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서연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김동수 이사장이 앉아서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인사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서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서연이를 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참여하는 거야? 아직 어린데. 네, 서연이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보다 실력이 좋습니다. 박태준 씨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동수 이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럼 우리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
시아누쿠빌에 우리 한인회 회원 중에 현지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중국 조직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봤거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건물 하나를 확인했대. 어디죠? 박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시아누쿠빌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이야. 12층짜리 건물인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들어왔대. 그리고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도 있었어. 서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우 언니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사장님, 거기 언제 갈 수 있어요? 서연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서연아. 계획을 먼저 세워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 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빠, 제가 먼저 가볼게요. 정찰만 하고 올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아빠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가서 건물을 확인하고 올게요. 저는 어린 여학생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박태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소녀가 건물 근처를 어슬렁거려도 별로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마. 밖에서 관찰만 하고 와. 그리고 이걸 착용해. 아버지가 작은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십자가 목걸이였지만 안에는 GPS 추적 장치와 비상 신호 발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이 십자가를 3번 누르면 돼. 그러면 아빠한테 신호가 가. 알았어요, 아빠. 다음 날 금요일 서연이는 학교를 조퇴하고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쿠빌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김동수 이사장의 운전기사가 서연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우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오후 4시 서연이는 목표 건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12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고 입구에는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시키고 천천히 마시면서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에서 누군가 창문으로 종이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8층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한국 사람 68명 갇혀 있어요.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저 안에 한국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우 언니도 저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서연이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입구의 남자가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서연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변 풍경을 찍는 척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평범한 여행객처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빨리 가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차는 즉시 출발했고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의 종이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곳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다친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사진도 찍었어요. 잘했어, 서연아. 집에 오면 이야기하자. 저녁 8시 서연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김동수 이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68명이라. 생각보다 많네. 김동수 이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언제 움직일 거예요? 서연이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서연아.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해. 아버지가 말했지만 서연이는 답답했습니다. 지우 언니가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새벽에 움직이자. 그때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박태준 씨가 결정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우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새벽 5시 서연이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전 훈련을 한다. 월요일 새벽 작전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박태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이미 여러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밧줄, 장갑, 검은색 옷, 작은 통신 장치들, 그리고 훈련용 목검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먼저 건물 침투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아버지는 벽에 건물 구조도를 붙였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의 상세한 평면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인회에 건설업 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캄보디아 건축 자료를 조회해서 구해주셨지. 이 건물은 원래 오피스텔로 지어졌는데 3년 전에 중국인들이 샀어. 박태준 씨는 건물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1층은 로비와 경비실이 있어. 여기에 중국인 경비가 최소 4명은 있을 거야. CCTV도 6대 설치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쓰이는 것 같아. 4층부터 12층까지가 감금 구역이야. 한 층에 10명에서 15명 정도 감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서연이는 구조도를 보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상계단은 여기 있네요. 맞아. 하지만 비상계단에도 CCTV가 있어. 여기와 여기.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봐. 건물 뒤편에 환기구가 있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환기구는 건물 뒤편 2층 높이에 있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50cm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자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작은 체구의 서연이라면 가능했습니다. 환기구로 들어가면 내부 통로로 연결돼. 거기서 3층 비상계단으로 나올 수 있어. 그때부터는 CCTV를 피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해. 박태준 씨는 지하실 한쪽에 환기구와 비슷한 크기의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자. 서연이는 처음에는 좁은 통로가 무서웠습니다. 어둡고 좁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해. 호흡을 조절하고 팔꿈치로 몸을 밀면서 나가. 아버지의 지시대로 서연이는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나 걸렸지만 10번째 시도에서는 3분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속도를 더 높여보자. 20번째 시도에서 서연이는 1분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문제 없을 거야.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은 CCTV 피하기 훈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실 천장에 카메라 모형을 여러 개 달아놨습니다. CCTV는 보통 30초에 한 번씩 좌우로 움직여. 그 타이밍을 맞춰서 사각지대로 이동해야 해. 서연이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패턴을 파악하고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좋아. 계속 연습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오전 내내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실전 격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아, 내가 태권도를 잘하는 건 알아. 하지만 실전은 달라. 상대방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 급소를 공격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비겁한 방법도 쓰지. 박태준 씨는 서연이에게 실전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목을 조르는 상대를 제압하는 법,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꺾는 법, 뒤에서 공격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기술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소야. 목 명치, 사타구니, 무릎. 이 4곳만 정확히 타격하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서연이는 아버지와 실전 스파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 악격처럼 공격했고 서연이는 배운 기술로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당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아버지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데? 이틀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빨리 배우는 거야.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씨는 걱정도 됐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서연이는 아직 18살 소녀였습니다. 실제 위험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밤 8시부터는 장비 사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선 통신기야. 귀에 끼는 초소형이라서 밖에서는 안 보여. 아버지가 쌀알만 한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가 귀에 끼워 보니 정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해볼까? 아버지는 지하실 반대편으로 가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들려? 통신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아빠. 잘 들려요. 이건 초소형 카메라야. 단추에 숨겨져 있어. 여기 눌러서 촬영하면 돼. 서연이는 카메라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작동도 간단하고 화질도 좋았습니다. 이건 위치 추적기. 신발 깔창 안에 넣으면 돼. 만약 잡히더라도 아빠가 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아버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최로 스프레이, 작은 손전등, 비상용 밧줄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날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서연아.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일찍 자고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시작하자. 네, 아빠. 잘 자요. 서연이는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했습니다. 환기구 통과, CCTV 피하기, 급소 공격, 장비 사용법.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9월 29일 일요일 새벽 5시 두 번째 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종합훈련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해보는 거지. 아버지는 지하실을 실제 건물처럼 꾸며놨습니다. 환기구 입구, CCTV가 있는 복도, 문이 잠긴 방까지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신호와 함께 서연이는 환기구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고 CCTV를 피해 복도를 이동하고 잠긴 문을 몰래 열고 가상의 인질들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15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느려. 실전에서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해. 두 번째는 12분, 세 번째는 9분, 네 번째는 7분이 걸렸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오후에는 비상 상황 훈련을 했습니다. 만약 작전 중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훈련이 끝났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이틀 만에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진짜야. 긴장되니? 조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나. 저도요, 아빠.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9시 김동수 이사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소개하지. 이분은 한인회 청년회장 이민준 씨야. 내일 작전에 함께 참여하실 거야. 이민준은 서연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아이도 참여한다고요? 네, 제 딸입니다. 걱정 마세요.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박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한다. 시아누쿠빌까지 4시간 걸리니까 7시쯤 도착할 거야.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작전을 시작하는 거지. 박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뭘 하면 되나요? 이민준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비상 연락을 담당해 주세요. 혹시 경찰이 오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형님은 저와 함께 건물 정문을 담당해 주세요. 서연이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김동수 이사장이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환기구로 침투해서 내부를 정찰한다. 그리고 감금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1층 정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거야. 모든 과정을 통신기로 보고하고. 네, 아빠. 한 가지 더. 만약 상황이 위험해지면 즉시 후퇴한다. 우리 목숨이 가장 중요해. 알겠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민준과 김동수 이사장이 돌아간 후 서연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괜찮겠니? 네, 아빠. 저 준비됐어요. 만약 안에서 지우를 만나도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차분하게 행동해야 해. 알았어요, 아빠. 박태준 씨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혼자서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구나.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찍 자거라. 내일 새벽 2시 반에 출발한다. 네, 아빠. 잘 자요. 서연이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지우 언니를 만날 수 있어. 꼭 구해낼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구할 거야. 서연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호흡법이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법.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의 위험한 작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것입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는 단단히 묶고 운동화 끈도 꽉 조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네, 아빠. 거짓말이었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씨는 딸에게 장비들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무선 통신기, 초소형 카메라, 위치 추적기, 최루 스프레이, 작은 손전 등 비상용 밧줄. 서연이는 모든 것을 몸에 착용했습니다. 이제 진짜야,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최우선이야. 알겠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새벽 2시 45분 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민준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김동수 이사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합시다. 차는 조용히 푸놈펜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가끔 오토바이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우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정말로 갈게요. 4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캄보디아의 어두운 국도를 달렸습니다. 양옆으로는 논밭과 야자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 시간이면 평소에는 지하실에서 아버지와 훈련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 작전이었습니다. 6시 45분 차는 시아누쿠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서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저기가 목표 건물입니다. 이민준이 멀리 보이는 12층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회색 건물은 새벽 어둠 속에서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일단 건물 뒤편으로 가자. 거기서 최종 점검하고. 차는 건물을 한 바퀴 돌아 뒷골목에 멈췄습니다. 4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태준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환기구가 저기 보이지? 아버지가 건물 2층 높이를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네, 보여요.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저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박태준 씨는 딸의 통신기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테스트. 들리니? 네, 아빠. 잘 들려요. 좋아. 이제 출발한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건물 벽에 붙어 있는 배수 파이프로 다가갔습니다. 파이프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다리 힘과 훈련으로 익힌 기술이 발휘되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2층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환기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창이 달려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녹슬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준비해온 작은 공구로 나사를 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철창을 열고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빠, 환기구 진입 완료. 좋아. 천천히 가. 환기구 안을 기어가며 서연이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찾았습니다. 3층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통풍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단이 보였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밧줄을 고리에 걸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3층 비상계단 도착. 잘했어. 이제 위로 올라가. CCTV 조심하고. 서연이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 도착하니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 천장에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훈련했던 대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사각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음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5층, 6층, 7층. 계속 올라갔습니다. 8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계단 그림자에 숨었습니다. 중국인 남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층, 10층.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1층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물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서연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11층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알았어. 먼저 정문 잠금 장치부터 해제해.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네. 서연이는 1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지우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우 언니? 문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너 맞니? 네, 언니. 저예요. 언니를 구하러 왔어요.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가 왔구나. 어떻게? 조용히 해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서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1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인 남자 3명이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문의 전자 잠금 장치는 경비실 안에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가려면 경비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작전을 생각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 한쪽에 배전반이 보였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배전반에 전원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금부터 건물 전기를 끌 거예요. 준비하세요. 알았어. 조심해. 서연이는 배전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찾아서 손을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찰칵. 순간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경비실에서 중국인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왜 불이 나가? 배전반 확인해봐.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남자는 배전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는 경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자잠금 장치 패널을 찾았습니다. 훈련 때 외웠던 위치였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딸깍. 정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문 열었어요. 잘했어. 우리 들어간다. 서연이는 경비실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중국인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2층 계단으로 올라간 후였습니다. 1층에서는 정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태준과 김동수가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 남아있던 중국인 2명이 놀라서 뛰쳐나왔지만 박태준의 빠른 움직임에 제압당했습니다. 꼼짝 마. 김동수 이사장이 중국인들을 묶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무선 통신기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4층이에요. 위층에 감금된 사람들이 있지? 네, 8층부터 12층까지 각 층마다 방들이 있어요. 알았어. 우리가 올라갈 테니 거기서 기다려. 하지만 그때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 누군가 경보를 울린 것입니다. 이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서연아, 상황이 바뀌었어. 빨리 위층 사람들을 풀어줘. 우리는 아래층을 막을게. 서연이는 즉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중국인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너 누구야? 서연이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명치를 발로 찼습니다. 퍽.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딸그락.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국 사람 12명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구출하러 왔어요. 정말이야? 네. 빨리요.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1층 정문으로 가세요.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다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자물쇠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14명이 나왔습니다. 1층으로 가세요. 9층, 10층. 계속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층에 도착했습니다. 지우 언니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5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지우 언니였습니다. 언니, 서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언니 많이 아팠죠? 괜찮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빨리 나가야 해요. 서연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중국인 3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다. 잡아. 서연이는 앞장서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서연이의 돌려차기에 맞아 비틀거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서연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재빨리 팔을 빼내고 남자의 무릎을 찼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칼을 꺼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남자를 잡았습니다.
박태준이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아버지는 남자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아빠. 사람들. 빨리 밖으로. 서연이는 지우와 다른 사람들을 1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민준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사람들이 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작았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김동수가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지금 즉시 트럭 2대 보내주세요. 시아누쿠빌 중심가 동쪽 회색 건물 앞이요. 10분 후 트럭 2대가 도착했습니다. 한인회에서 급히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두 트럭에 타세요.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이는 지우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안전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중국인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놓치지 마. 하지만 박태준과 김동수가 건물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지나갈 수 없어. 중국인들이 달려들었지만 두 사람의 막강한 실력에 쓰러졌습니다. 2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박태준의 격투 실력은 보통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출발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박태준과 김동수도 마지막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성공이다. 차량 행렬은 빠르게 시아누쿠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중국인들이 쫓아왔지만 이미 거리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푸놈펜으로 가는 길, 트럭 안은 눈물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넘게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사람들이 서연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는 지우 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겪은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응. 고마워, 서연아. 오후 2시 차량들은 푸놈펜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73명은 모두 의료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가족들은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 맞니? 지우 어머니 김미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살아있었구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태준은 대사관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누쿠빌에 아직도 더 많은 감금 시설이 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구출 작전 성공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인회와 민간인들의 용감한 구출 작전으로 73명의 한국인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뉴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지우 언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출 작전이 성공한 지 이틀 후인 10월 3일 수요일 오후 서연이는 학교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우 언니는 아직 대사관 보호시설에 있었고 다른 구조된 사람들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 너. 한 남자가 서연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두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잡아.
저 계집애 잡아. 서연이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푸놈펜에서 1년 넘게 살면서 익힌 지름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시장 뒷길, 툭툭이가 다니는 길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앞은 높은 담벼락이었습니다. 뒤에서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지. 서연이는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높이는 약 2m 50cm 정도였습니다. 태권도 선수 시절 훈련으로 넘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서연이는 달려가서 벽을 발로 차고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담을 넘었습니다. 남자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 담 너머는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반대편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출발했고 서연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이는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중국 사람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니? 집이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알았어. 문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갈게. 15분 후 박태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동수 이사장도 함께 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아빠. 다행히 도망쳤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김동수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직에서 복수하려는 것 같아. 우리가 그들의 사업을 망쳤으니까. 박태준은 즉시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박태준입니다. 제 딸이 중국 조직원들에게 위협받았습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경호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1시간 후 대사관 경호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당분간 댁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차 3대가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서 중국인 10여 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하실로 가.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중국인들과 대치했습니다. 물러나시오. 여긴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 우리 돈 70억 원을 날린 계집애가 있어. 내놔. 불가능합니다. 즉시 물러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중국인 우두머리가 냉소했습니다. 경찰? 캄보디아 경찰은 우리 편이야. 소용없어. 그때 박태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 딸한테 손 떼려면 나를 먼저 넘어야 할 거야. 중국인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혼자서 우리 10명을 상대하겠다고. 미쳤나? 해보면 알겠지.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에게 이 정도 숫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3명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준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잡아 꺾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박태준은 피하면서 남자의 명치를 쳤습니다. 3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중국인들이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다 같이 덤벼. 하지만 그때 김동수 이사장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한인의 청년들 15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목봉과 경찰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형님을 건드리면 우리 한인회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거야. 김동수가 외쳤습니다. 이제 숫자가 역전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우두머리가 이를 갈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중국인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을. 동수 형님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김동수가 박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지하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 조직은 막강했고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준은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님,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 조직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 보고했고 현재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가 복잡해서 외교적 문제보다 제 딸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심정을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경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딸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한국으로? 네.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 조직의 영향력이 강하니까요. 박태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이를 한국으로 보내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조직에게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태준은 서연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너를 한국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싫어요, 아빠. 저는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위험해. 아빠도 위험하잖아요. 그럼 아빠도 같이 가요. 박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된 한국인들이 더 있었고 그들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아빠, 저도 싸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증명했잖아요. 서연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태준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싸우겠다고 말하는구나. 알았어. 하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이번에는 중국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네, 아빠. 준비할게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학교에 갈 때도 경호원과 함께 다녔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비상 가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언제든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고 한인회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강해졌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 일요일 아침 박태준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정부 태스크포스 본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요원 급보입니다. 시아누쿠빌에서 또 다른 감금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큽니다. 한국인 200명 이상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명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캄보디아 정부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조직의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작전을 시작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와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박 요원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은 박태준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일 큰 작전이 있어. 저도 가요, 아빠. 안 돼. 이번에는 규모가 너무 커. 경찰과 합동작전이야. 내가 갈 수 없어. 서연이는 실망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공식 작전에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동수 형님 댁에 가 있어. 거기가 더 안전해. 알았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다음 날 10월 8일 월요일 새벽 3시 박태준은 시아누쿠빌로 출발했습니다. 김동수 이사장과 한인회 청년 5명도 함께 갔습니다. 정식 작전은 아니었지만 후방 지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5시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 30명과 만났습니다. 특공대장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저 건물입니다. 18층짜리 건물로 각 층마다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문과 후문으로 동시에 진입합니다. 중국인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약 5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무장이요? 네. 총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상대방이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공대는 두 팀으로 나뉘어 건물 정문과 후문으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박태준은 정문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중국인 경비 6명이 있었습니다. 손들어. 캄보디아 경찰이다. 경비들이 놀라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총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박태준이 재빨리 달려가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1층은 순조롭게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2층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층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후문팀이 교전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가자. 박태준과 특공대원들이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 복도에서는 중국인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10여 명이 복도 끝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엄폐. 특공대원들이 벽 뒤로 숨었습니다. 박태준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협상하자. 특공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무기를 버리면 안전을 보장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러서. 안 그러면 인질들을 죽일 거야.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인질들이 위험했습니다. 박태준은 우회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옆 계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질들이 위험합니다. 박태준은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간 후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중국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첫 번째 중국인을 제압했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중국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박태준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손들어. 중국인들이 놀라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앞에서 달려와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3층 확보. 하지만 아직 위층이 남아 있었습니다. 4층부터 18층까지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공대는 층별로 올라가며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각 방마다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나오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심지어 6개월 넘게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각 층을 확인하며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박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13층에 있어요. 박수진이라고 해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박태준은 더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3층에 도착하니 복도에 중국인 3명이 한 여자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중국인들이 여자를 놓고 박태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준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옆구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발로 찼지만 박태준이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침착하게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칼이 떨어졌고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괜찮습니까? 박태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자는 박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마가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층의 구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13명의 한국인이 구조되었습니다. 중국인 조직원 4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건물 밖에는 구급차와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을 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층에서 구출된 박수진은 어머니와 포옹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아, 우리 딸.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범죄 조직을 철저히 소탕할 것입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로를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오후 3시 박태준은 푸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수 이사장 집에서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어요? 응, 괜찮아. 걱정했니? 네. 정말 걱정했어요. 박태준은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딸이 위험에 처하게 둘 수 없다고. 서연아,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정말요? 응. 캄보디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중국 조직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야. 그리고 박태준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전국적으로 중국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 5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구조되었고 200명이 넘는 중국인 조직원이 체포되었습니다. 드디어 캄보디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서연이는 학교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소탕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중국 조직들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 조직도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관계자처럼 보였지만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학생이죠? 교장 선생님이 급하게 찾으십니다. 교장 선생님이요? 네.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오세요. 서연이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면 방송으로 부르거나 선생님을 통해 부를 텐데 직접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아니, 함께 가야 합니다. 빨리요. 남자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학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 봐,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그 순간 서연이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을 봤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재빨리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학교에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지금 당장 경호원한테 가. 내가 바로 갈게. 10분 후 박태준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서연이를 보호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절 교장실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알았어. 이제 학교도 안전하지 않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온 후 박태준은 김동수 이사장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서연이를 한국으로 보내야 해요. 김동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내일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습니다. 아빠, 저는 서연이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말 들어.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중국 조직이 마지막으로 너를 노리고 있어. 한국으로 가서 엄마랑 있어. 아빠는요? 아빠는 여기 남아서 일을 마무리해야 해.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워왔는데 마지막에 혼자 도망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 2시쯤 서연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급하게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밖에 사람들이.
하지만 아버지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간 걸까요? 그때 1층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비상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비상 탈출로였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중국인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서연이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지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서연이는 주저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착지에 성공했고 옆집 지붕을 타고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중국인들이 쫓아왔지만 서연이는 이미 멀리 달아난 후였습니다. 서연이는 김동수 이사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저 서연이에요. 김동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집에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빠는 안 계시고. 뭐라고? 태준이가 없다고? 네. 방에 안 계셨어요. 김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태준이가 단독으로 움직인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에 중국 조직 본부 위치를 파악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 혹시 태준이가 거기로 간 것 같아. 아빠가 혼자요? 서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적의 본부로 갔다니. 이사장님, 저도 가야 해요. 안 돼, 서연아. 너무 위험해. 아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말을 따라야 해. 청년의 애들도 부르고 같이 가자. 30분 후 김동수와 한인회 청년 10명 그리고 서연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푸놈펜 외곽의 한 창고였습니다. 중국 조직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본부였습니다. 새벽 3시 45분 일행은 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철제 창고였고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입구에는 중국인 경비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서 대기해, 서연아.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동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에서 결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서연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게요. 조심해, 서연아. 서연이는 환기구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훈련했던 대로 조용히 기어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무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보스냐? 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는 장웨이. 너희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어. 중국인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불법 사업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어. 웃기는 소리. 너 혼자 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중국인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뒷문 쪽으로 가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김동수와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무실에 아빠가 계세요. 알았어. 신호를 주면 일제히 들어간다. 김동수가 청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사무실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장웨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내 딸은 어디 있지? 내 딸은 이미 한국으로 보냈어. 너희는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박태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 오늘 밤 내 집에 보낸 애들이 못 찾았어. 분명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그럼 너부터 처리하고 나서 천천히 찾아야겠네. 장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칼을 들고 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창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칼을 든 중국인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계집애가 어떻게 여기를? 장외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김동수와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중국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숫자가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아버지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서연아, 왜 왔어? 위험하잖아. 아빠 혼자 둘 수 없어요. 박태준은 밧줄에서 풀려나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장외이가 뒤로 물러서며 총을 꺼냈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박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장외이에게 달려가서 총을 쥔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중국인들이 달려들었지만 김동수와 청년들이 막아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난투극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도 자신을 공격하는 중국인 한 명을 태권도 돌려차기로 제압했습니다. 2분 정도의 격투 끝에 중국인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장외이도 박태준에게 붙잡혔습니다. 끝났어.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김동수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캄보디아 경찰이 도착했고 중국인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장외이도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태준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옆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박태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장외이가 잡혔으니 조직도 완전히 무너질 거야. 다행이에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와주지 않았으면 아빠가 위험할 뻔했어. 당연한 일이에요, 아빠. 우리는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박태준과 서연이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국장에는 어머니와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 뉴스로 다 봤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지우 언니도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 갇혀 있었을 거야. 언니, 이제 괜찮아요? 응. 많이 좋아졌어. 상담도 받고 있어. 공항을 나오며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자.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정말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도 태스크포스에서 은퇴할 거야. 이제 진짜 사업만 할 거고. 좋아요. 서연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것들은 평생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거라는 것을. 6개월 후 서연이는 한국의 고등학교로 복학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캄보디아 소식이 나오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구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한 후배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왜 배우고 싶은데?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는 후배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태권도는 싸우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 그날부터 서연이는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박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18살 소녀가 용기를 내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서연이처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